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양도소득세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336페이지 보시면은 양도소득세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너무 막 어렵게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기본적인 거 위주로 해서 하면서 이제 문제도 어느 정도 풀 수 있게 그렇게 문제 강의를 할 거니까요. 많이 늦게까지는 안 해요. 이 얘기를 하니까 더 불안하죠. 자, 336페이지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올해 하나 더 늘어나가지고 그룹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원래 3그룹이었는데 그룹이 이제 4그룹이 됐습니다. 이제 자꾸 생겨요. 하나씩이.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개념만 잘 알고 가더라도 시험장에서 문제 풀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쪽은 오히려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아주 어렵게 깊이 있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거 알고 있느냐. 이제 그런 기본적인 거 나오는 것들이 좀 약간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 위주로 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는 안 나오니까 과감히 버릴 건 좀 버리고 가도 돼요. 자, 과세 대상이 그룹이 지금 4그룹이 돼가지고요. 1그룹. 1그룹은 이제 부동산 및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이에요. 부동산 등. 1그룹 자산이 되는 거고요. 2그룹. 2그룹은 주식이에요. 주식 등. 이렇게. 그다음에 3그룹. 파생상품이에요. 그리고 올해 새롭게 들어온 거 4그룹 신탁의 수익권이에요. 이렇게 해서 총 그룹이 이렇게 4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4그룹으로. 그다음에 그러면 1그룹에 뭐가 있느냐 해서 1그룹에는 당연히 부동산 등이니까 토지 건물, 토지하고 건물 팔아가지고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내라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둘로 나눠져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대표적인 게 전세권 아시죠? 전세권. 그다음에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전세권을 팔 수도 있어요. 내가 A라는 사람 건물인데 보증금 내고 5년간 그 건물을 이용하려고 전세권자가 된 거예요. 전세 보증금 내고 5년간 전세권자가 됐는데 그 5년간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어요. 응?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소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기억나시죠? 지상권, 지역. 그 중에 지상권 내 땅 위에 다른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구조물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걸 땅, 위, 공중, 지하에 타인의 편익을 위해서 구조물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했잖아요. 지상권은 땅과 별개로 따로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지역권은 안 그렇죠. 지역권은 땅 자체를 다른 사람 편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죠? 지역권은 땅과 별도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권의 양도는 존재하지 않는데 지상권은 별도로 따로 팔 수가 있어요. 지상권 따로 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도 팔 수가 있는데 이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세 가지. 전세권, 지상권, 그리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 세 가지를 팔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이제 등기를 해야지만 물건이 되기 때문에 물건이 돼야지만 이제 팔 수가 있는 거라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크게 두 가지.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이죠. 분양권. 그러니까 아파트 당첨권이 분양받은 거죠. 아파트 당첨권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분양권 아파트 당첨권도 투기 온상이에요. 투기 온상. 이제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아파트가 처음에 분양할 때 분양 원가보다 실제 시세가 훨씬 높아서 분양받으면은 복권에 당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 당첨되는 거예요. 당첨되는 거. 그래서 요즘에 막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은 혜택을 막 주겠다. 그러면 이제 순위도 이제 또 이제 신혼 대신에 그것도 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냥 해주면 되는데 막 뭘 소득도 따지고 뭣도 따지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 되겠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회계사 세무사가 될 거니까 그죠? 되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은 회계사 세무사 되는 순간 소득이 넘어가 버려가지고 그냥 소득이 넘어가서 왜냐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취득하려고 하면은 신혼부부들끼리만 경쟁을 하거든요.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하면 전체를 경쟁하려면은 쉽지 않아요. 뭐 이제 일단 부모님 모시고 살고 애들 몇 명 이러면 점수가 막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택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영순위로 막 하다 보면은 일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없어가지고 신혼부부가 일반 경쟁에 뛰어들면은 거의 당첨이 안 돼요. 신혼부부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당첨 확률이 훨씬 확 높아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소득 따지고 못 따지고 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안 된다 여러분들 안 돼. 되는 줄 알았어. 아무튼 소득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생애 최초 취득 뭐 이런 것들을 너무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되게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소득이 어느 정도 소득이 딱 되면 여기까지는 되고 넘어가면 안 된대. 그러면 딱 여기 있는 사람, 응? 여기 이상 안 된대. 근데 내가 소득이 딱 거기야. 그리고 옆에 있는 애는 나보다 소득이 1년 동안 소득이 나보다 100원 작아. 100원 작은데 되고 나는 100원 때문에 안 돼. 그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가지고 막 이렇게 제재를 가하고 뭐하고 하는 거는 좀 저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너무 딱 선갈르게 해가지고 넌 돼, 넌 안 돼. 이거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그래도 소득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사실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러면 그 정도 소득이면은 취지는 니네들은 그러면 당첨이 안 되더라도 집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회계사 세무사 된 다음에도 요즘 아파트 값 이거 하려면 한 푼도 안 쓰고 뭐 이것도 막 엄청 모여야 이게 가능한데 20년 이렇게 모여야지 가능하지. 지금 아파트 값이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딱 되자마자 원래 시세는 지금 벌써 한 15억인데 분양은 한 8억이 되는 거야. 8, 9억, 10억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분양되면은 아니면 시세가 10억인데 10억이거나 최소 막 5억 정도는 벌 수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비싼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평대는 근데 한 20평대나 10평대 이런 거는 그래도 한 2, 3억은 시세보다 분양가가 한 2, 3억 적으니까. 그러면 분양이 됐어요. 내가 이제 분양 받은 거야. 분양권 아파트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은 당첨이 됐는데 돈을 계속 넣어야 되거든요. 돈을 이제 전매 제한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돈을 넣어야 돼요. 돈을 넣는데 예를 들어서 20평짜리야. 분양이 예를 들어서 5억이 됐어요. 분양은 5억까지. 근데 실제 시세는 지금 그 주변의 시세는 이미 8억이야. 근데 여긴 새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이미 주변 시세가 8억이면 얘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되는 거는 9억이 돼요. 거의 9억이라고 다들 생각하는 거야. 9억이라고. 그러면 나는 지금 당첨되자마자 얼마를 버는 거죠? 4억을 버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4억을 벌려면 5억을 넣어야죠. 5억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5억 있어 없어? 없죠. 이거 좀 막 끌어모으죠.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막 다 끌어모아가지고 해도 5억이 안 돼. 주변에 막 해서 5억 쉽지 않아요. 요즘 대출 규제가 워낙 많아서 또 5억도 잘 안 돼요. 어떻게든 막 끌어모으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야 중간에. 그러면 이게 일제 다 완성이 되기만 하면 9억이 될 거라고. 왜냐면 주변 시세가 있으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분양권 자체를 일정 기간 동안에 몇 번 돈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그다음부터 팔 수가 있어요. 분양권 자체를. 지금 현재 분양권 가치는 시세가 다들 9억이 될 것이다. 그럼 분양권 가치는 4억이 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파는 거니까 상대방은 9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를 주면 한 3억 정도 이렇게 주고 그 사람은 이제 분양권으로 인해서 3억을 버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3억 저한테 주고 이제 나중에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나머지 그 5억을 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를 들면 2억까지 넣었어. 그럼 그 2억에다가 프리미엄 3억을 더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쟤는 3억에 2억 집어넣는데 2억에다가 3억 더 받은 거니까 3억의 소득이 생기는 거고 얘는 2억 줬죠. 그럼 나머지 이제 3억 더 넣으면 되죠. 5억이니까
그 저한테 3억 줬죠. 총 8억 들어가는 거죠. 예상대로 시세가 9억 더 돼요. 이제 완성되면 금액이 더 올라가요. 완전 그러니까 다들 이거 되려고 막 그러는 거죠. 예. 로또라는 얘기하죠. 로또. 그거예요. 그거. 이게 그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분양권이 너무 막 자꾸 팔리면 투기가 온상이 된다. 누가 너 뭐 팔을 했어. 너 보고 여기 거주하라고 그랬지. 이거 자꾸 팔고 하면 어떻게 돼. 이거 너 과세할 거야. 그래서 이번에 올해 팍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분양권. 좀 이따 이제 볼 건데 분양권이 거의 미등기, 등기하지 않고 파는 거는 완전히 투기로 보는 거거든요. 미등기하고 거의 같아져 버렸어요. 분양권 팔면 엄청나게 과세하겠다. 세율이 좀 이따 보겠지만 70% 60%. 70% 60%야. 내가 3억 벌었는데 얼마나 해야 돼? 3억 벌었는데 얼마나 해야 돼요? 70% 또는 60% 이렇게 내야 되는 거야. 오,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걸 완전 투기 온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되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제 언제 취득하고 언제 팔고 뭐 이런 거 다 따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6월 1일부터 70%야. 6월 1일부터 70%예요. 5월 말까지 빨리 팔아라는 거죠. 5월 말까지 팔면 50%예요. 50%, 40% 이렇게. 근데 지금 6월 1일부터는 70%, 60% 확 더 늘어나요. 지금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또 다 달라져요. 아무튼 그래요. 투기 온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조합원 입주권은 이제 거기 재건축 같은 거 할 때 거기 원래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거든요. 조합원이 돼요. 그럼 여기 그 사람들 잠깐 어디 또 나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제 재건축하면 다 아파트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거기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입주권을 줘요. 그 전에 살던 사람들한테 그렇게 입주권을 줍니다. 그럼 내가 이제 예전에 살고 있던 집이 예를 들면 3억짜리였어. 입주권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중에 이제 들어오는데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5억이야. 그럼 나는 그 입주권에다가 2억을 더 주면 되는 거예요. 입주권이 3억짜리죠. 그 전에 내가 살던 집이 3억짜리였으니까 그 입주권에다가 2억을 더 이렇게 건설사에다 주게 되면 시행사한테 주게 되면 그 아파트를 취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입주권을 갖고 있다가 몇 년 걸릴 거 아니에요. 건물 짓는데 그거를 이처럼 뭐 할 수 있어요? 중간에 팔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분양가가 지금 5억. 나는 지금 2억만 더 넣으면 되죠. 지금 원래 살고 있던 집이 3억짜리였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걸 갖고 있었는데 똑같아요. 거기 주변 시세가 이미 8억이야. 이게 새 아파트가 되는 거니까 이건 9억 이상 될 거야. 뭐 이렇게 다들 생각하니까 조합 입주권도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 이제 집 처음으로 할 때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집 취득할 때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짓고 있는 중인데 조합원 입주권을 누가 이제 판다고 하더라고요. 조합원 입주권 이렇게. 우리 이제 저는 투기 온상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제가 사는 데는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그냥 분양가가 시세였어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시세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 프리미엄도 거의 뭐 없이 그냥 이렇게 그런 것식으로 한 거죠. 아무튼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요즘에는 얘네들이 이제 투기 온상이 된다고 막 보는 겁니다. 분양가 자체가 지금 현재 시세에 비해서 되게 낮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분양가가 낮진 않아요. 시세가 지금 너무 말도 안 되게 높은 거죠. 얘가 낮은 게 아니라 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이것도 어떻게 한다 이제 세율을 세게 하게 특히 얘 이거 거의 미등기처럼 보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그룹에 기타 자산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기타 자산은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에 준하는 거예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나눠지고 기타 자산은 정확히 얘기하면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는 거 해가지고요. 이제 특정주식 A 이게 뭔지 설명드릴 겁니다. 특정주식 B 이렇게 특정주식 A, B가 뭔지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시설물 이용권. 시설물 이용권 그러니까 뭐 골프장 회원권 이건데 골프장 회원권 골프장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골프장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아닌데 그게 준하는 거예요. 골프장 회원권이라든지 여기 시설물 이용권이 또는 콘도 이용권이라든지 그죠? 무슨 그 리조트 이용권 있잖아요. 회원권 이런 것들 시설물 이용권 그런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어떻게 보면 시설물 이용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권인데 법 소정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여기서 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보시면은 토지, 건물,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거기 좀 밑에 보시면 그런 말 나오죠. 걔네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의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하고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냥 영업권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에서 일반적인 영업권을 양도해서 각종 권리의 양도 및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 소득. 그렇죠. 영업권의 양도로 인해 가지고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기타 소득인데 그 영업권을 뭐와 함께, 토지 건물과 함께 영업권을 팔면은 그냥 토지 건물이 섞여가지고 같이 파는 걸로 봐서 부동산을 판 걸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딱 세 가지만을 말하는 겁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법소정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거는 토지 건물에 껴가지고 같이 파는 걸로 봐서 부동산처럼 보는, 부동산에 준하는 걸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해가지고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토지 건물하고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이사해서 새롭게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토지 건물 원래 내가 살던데, 이제 그거를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건물을 새롭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 토지 건물하고 함께 또 저쪽 가서 건물 새롭게 지을 수 있는 권리까지 섞어가지고 한꺼번에 팔 수가 있단 말이죠. 토지 건물하고 함께 다른 쪽으로 이사해서 건물을 새롭게 지을 수 있는 권리까지 같이 섞어서 팔 수 있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토지 건물에 섞여가지고 같이 팔리는 거니까 토지 건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토지 건물은 아닌데 준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다 이렇게. 여기 특정식 A, B만 좀 설명을 들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룹 가서 볼게요. 이 그룹의 주식.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소득세 공부할 때 이런 말 했잖아요. 채권, 증권에 대한 매매 차익은 과세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죠? 채권, 증권 매매 차익은 과세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근데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 차익은 성격이 이자 소득이니까 이자소를 과세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렇게 채권, 증권의 매매 차익을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죠. 채권 시장과 증권 시장. 근데 이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채권은 100%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고요. 주식 같은 증권 있잖아요. 지분, 증권 같은 그런 증권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거래될 수도 있고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럼 원래 채권이나 증권 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채권, 증권의 매매 차익은 과세하지 않기로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지금 들어왔네. 주식 등이 들어왔네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100%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걔네들은 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과세 안 하는 거고요. 근데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활성화 관계가 없는 주식들이에요. 시장의 활성화 관계가 없는 주식들, 걔네들은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식 등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비상장 주식. 비상주식. 물론 비상장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과세되는 건 아니에요. 비상장 주식인데도 마치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단 말이죠. 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채권, 증권의 매매 차익 과세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채무증권,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어디서 거래가 된다고요?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걔는 과세 안 하고요. 그럼 주식 중에서는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것들 또는 시장의 활성화 관계가 없는 것들 이라면 걔네들은 과세하겠다. 그래서 이 그룹에 들어온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주식 등 시장의 활성화 관계가 없는 주식 등을 팔아가지고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얘는 양도세로 과세한다. 근데 그게 뭐가 있느냐? 비상장 주식. 거의 물론 이 중에서도 예외가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좀 이따 볼 거고요. 어떤 예외가 있는지.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거니까 걔 팔아가지고 소득 발생했어? 그러면 너는 과세할 거야. 두 번째는 상장 주식인데 상장 주식인데 시장 밖에서 거래가 된 거예요. 장 외 거래가 된 거죠. 장 마감하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걔네들 시장에서 거래된 게 아니죠. 상장 주식 중 장외 거래분과 상장 주식인데 그러니까 장외에서 거래되는 거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활성화 관계가 없으니까 너네들이 양도세 과세하겠다. 두 번째는 상장 주식인데 대주주가 양도한 거예요. 그 대주주가 어떻게 되느냐도 한번 좀 이따 볼 건데 대주주 때문에 말이 엄청 많았죠.
이번에 대주주 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그 기준이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분율 요건이 있고요. 시가총액 요건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충족되는 게 아니라 지분율이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 그게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시장이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삼성전자 거래되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유가증권 시장이 있고 코스닥 시장이 있고 코넥스 시장이 있고 비상장 주식 여러 가지 주식들이 어느 시장에서 거래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거든요. 시장이. 그게 어느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주식이냐에 따라 가지고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지분율 요건이 퍼센테이지가 좀 달라요. 좀 이따 볼 거고요. 1, 2, 4, 4인데 아무튼 좀 더 볼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분율 요건 또는 지분율 요건이 충족돼도 대주주가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는 그게 아니라면 시가총액 또는 시가총액. 그 시가총액이 이제 간단해졌어요. 이게 사실은 되게 복잡해가지고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는 뭐 시가총액으로 내가 지금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어요. 시가총액으로 15억 이상 갖고 있었어야 되고 또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10억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고 또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3억 이상만 갖고 있으면은 대주주고 이게 막 이렇게 됐었거든요. 기간에 따라서 되게 복잡하게 돼 있었고요. 그게 올해 이미 3년 전에 개정이 됐었어요. 3년 전에 개정이 돼서 올해 4월 1일부터는 3억만 넘어가면은 이제 대주주가 되는 걸로. 그러면은 대주주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대주주 범위가 훨씬 많아지겠죠? 시가총액으로 3억 이상을 갖고 있으면 대주주가 되는 걸로. 그죠? 근데 이거를 엄청나게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의아했죠? 아니 그러면 3억이 넘어가야 과세한다는데 3억 넘어가서 투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나? 그리고 개미 투자자가 3억을 넘게 막 투자를 해서 개미 투자 그게 개미인가? 그 개미가 아니죠. 거기 사람 크기의 개미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3억을만 넘어가면 대주주라 했기 때문에 과세하겠다는 거고 3억이 안 되면 어차피 과세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3억 넘어가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어? 아마 내 주변은 몰라.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니까 알 수 없는데 누구는 굉장히 흥분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3억 넘었나? 근데 3억 넘어가면 과세한다고 했는데 10억에서 3억으로 이미 바뀌었어요. 몇 년 전에. 그게 올해 이제 3억이 되는 거예요. 올해 4월 1일부터는 3억만 넘어가면은 대주주가 된다. 이제 과세가 되는 건데 너무나 많은 주식 투자들이 다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이해가 안 됐는데 왜 반대했을까요? 왜 반대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느 A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A 회사의 대주주가 이제 많아지죠. 10억 이상이 아니라 이제 시가총액 3억 이상만 되면 대주주가 돼버리면 앞으로 팔 때 어떻게 돼요? 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게 주식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제 과세가 안 되니까 주식으로 갖고 있어. 10억 안 돼. 너 한 9억 원어치 갖고 있었으니까 너 대주주 아니어서 괜찮아. 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몇몇씩 갖고 있었는데 4월 1일부터는 이제 얼마만 넘어가면 3억 넘어가면은 이제 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 전에 좀 정리를 하겠다. 이제 다른 자산으로 좀 바꾸겠네. 이런 사람들이 세금에 더 민감해요. 그러면 여기 개미 투자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엄청나게 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돼? 시장에 다 주식을. 그렇죠. 시장에 주식을 쫙 내놓을 거야. 아시죠?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갑자기 공급량이 막 늘어나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우리를 죽일 작정이냐? 그게 아니라 대주주한테 과세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야. 아니다. 10억으로 해라. 계속. 심지어는 그때 그것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이번에 3억 10억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경제부총리 3억 10억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딱 해놓으면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장관직을 걸었었다니까. 나 그만둔다고 했었다니까. 나와가지고 거기 나와서 국감에 나와가지고 이거 통과 나는 무조건 10억에서 3억으로 낮춘다는 난 무조건 했는데 법이 이미 통과됐고 기간 충분히 줬고 올해 3억으로 난 무조건 한다고 했는데 근데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아니에요? 그 사람 빼고 당과 정의 민주당하고 그리고 정부가 둘만 만나가지고 국민들이 원한다 해가지고 계속 나와가지고 자기는 3억으로 낮춘다고 얘기했는데 국민들이 원한다 해가지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빼고 그냥 그대로 10억으로 하는 걸로 합의를 봐버린 거예요. 원래 당정청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정당, 정부, 그죠? 그 다음에 청, 행정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정청이 원래 합의해야 되는 건데 자기를 쏙 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합의해가지고 그럼 난 뭐냐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리고 그때 할 때 나 안 한다고 했었어요. 그때 안 한다고 해가지고 사의를 표명한다고 딱 했는데 반려했죠. 그래서 지금 그분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홍남기 그분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한 얘기니까 이거는 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든지 뭐 규제를 하면 이거는 뭐 주식수하는 사람이 엄청 많죠. 이건 바보가 아닌 이상 불보듯 뻔하단 말이죠. 그럼 시장에 물량이 와 갑자기 나와버리니까 주가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막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뭔가 규제를 가하면 자유시장에 내비두는 게 아니라 규제를 가하면 뭔가 다른 쪽에서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지금 새우등이 터지는 상황인 거를 새우들이 다 안 거죠. 그러니까 막 반대를 한 거지. 근데 사실 그 법은요 이미 3년 전에 개정이 이미 돼가지고 말했잖아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대충 15억에서 10억에서 몇 억에서 3억으로 가는 이 단계별로 하겠다라고 이미 3년 전에 공지를 이미 하고 계속 단계별로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전에는 10억이었다가 이제 곧 올해 4월 1일부터는 다 3억으로 바뀌는 찰나였는데 근데 반대해가지고 결국에는 거기 딱 보시면 337에 바로 나오죠. 깔끔하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 10억. 일단 대신 여지를 남겨놨죠. 언제까지? 언제 2022년도 내년도까지 10억. 그리고 사실 원래 이거는 몇 년 거를 한꺼번에 다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저번처럼 미리 얘기했다가 또 그때 가서 또 말 바꿀까봐 딱 여기까지만 하고 법이 뒤가 없어. 뒤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언제부터는 얼마로 한다. 마무리 이게 언제까지 얼마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얼마로 한다라고 법은 이렇게 개정되는 법은 없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이런 법은 없는데 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왜냐하면 나중에 또 딴 말 할까봐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또 딴 말 할까봐. 말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딱 진짜 뭐 하나만 봐더라도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뭔가 진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고 규제를 가하면은 뭔가 어딘가에 서지는 거고 오히려 고통받는 게 서민들이라는 거지. 근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요즘 엄청 많거든요. 저는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지금 요즘 해피한데 저는 안 해요. 그래서 주가 막 올라가니까 다들 해피하는데 뭐 이제 예전에 아무튼 주식 투자하면 아무것도 못 해. 이제 계속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안 하기로 해가지고 굳게 마음 먹어서 투자 안 하고 있는데 뭐 이게 그만큼 대주주가 양도를 해버리면은 대주주가 양도하면 그만큼 물량이 확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시장이 교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가가 출렁거리죠. 막 대주주가 팔아버리면 주가가 출렁출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오히려 안정화되지 않고요. 시장이 위험한 시장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의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대주주가 함부로 팔아버리면 안 돼. 상장 주식인데 대주주가 팔아버리면 시장이 출렁거리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활성화가 오히려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불안한 시장에 누가 거기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만 불안하더라도 다 빼내가지고 다른 자산으로 간다니까요. 이렇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뭐 해외 자산 심지어는 외국으로도 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만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국제적인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아들 친구야, 그 유치원 친구. 근데 와이프가 학교를 초등학교 이제 보내려고 할 때, 근데 몇 년 전이죠. 유치원 다닐 때 친구니까 초등학교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동네에 딱 두 군데가 있으니까 여기는 어떤 우리가 막 이렇게 그래서 약간 그때 막 그때 우리 이사 한 해만 해가지고 몇 군데 이렇게 이사되는 데까지 해가지고 초등학교 다 비교를 이렇게 막 했었거든요. 어떻게 비교했는데 그분은 와가지고 딱 해서 홍콩의 학교는 어떻고 뭐 싱가포르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뭐지 하고 있는데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쪽에도 다 집이 있는 거예요. 뭐지? 막 이렇게 우리 동네 가끔 이런 마세라티가 있지 않나? 그래서 뭔가 약간 그때 약간 이상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막 생각해 보세요. 막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세금을 더 내게 해야 된다.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면세점이 워낙 높다 보니까 국민 계세주의에 대한 얘기 좀 하잖아요. 모두 계자 국민이라면 모두 세금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야 된다. 그게 국민 계세주의란 말이죠. 근데 그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우리나라 면세점이 세계에서 거의 뭐 탑이에요. 탑. 그래서 근로소득자들 중에서 사업소득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업소득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동네에 조그맣게 사업하는 사람도 워낙 많잖아요. 그럼들은 자기네들은 다 세금을 안 내는 면세사업자로 생각을 해. 우리는 알잖아요. 면세하고 과세의 개념을 알죠. 그죠? 음식점 다 과세사업자잖아요. 근데 그냥 자기네들이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뭐 20만 원만 세금 내더라도 내가 왜 내야 되냐고 막 이렇게 나오네. 왜 내야 되냐? 돈을 벌었으니까 내야죠. 근데 내가 왜 내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굉장히 막 국가수 막 막 그렇게 막 한다니까요. 근로소득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청에서 당하잖아요, 계속. 근데 근로소득자들, 사업자들은 당연한 거고, 기장을 하니까 기장이 개판이다 보니까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어제 소득도 얼마 안 돼요, 실제로도. 그런데 아무튼 근데 근로소득자들은 명확하잖아요. 내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다 드러나는 소득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40%가 세금을 안 내요. 40%가. 우리나라는 면세점이 세계 최고라니까. 영국만 하더라도 5%. 근로소득자 중에서 5%만 세금을 안 내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15%. 그게 일반적인 15%에서 이게 일반적인데 미국이 좀 세요. 미국은 한 30% 정도 돼요.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예요. 48%까지 갔다가 40%. 그러면은 사업소득까지 다 포함하잖아요. 절반이 훨씬 넘어가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전 국민의 절반이 아니에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이 있는 자들 중에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절반이에요. 절반. 그러면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절반 있고 세금 내는 사람이 절반 있어요.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높지 않아요. 중간 밑이야. 그런데 면세점이 워낙 높다 보니까 내는 사람들만 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왜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왜 낮은 거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난 많이 내고 있는데. 특히 근로소득자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사 세무사 돼가지고 사무실을 직접 오픈하거나 또는 법인에서 세무법인 회계법인에서 월급 받거나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 소득이 좀 될 거란 말이죠. 되기 때문에 세금 진짜 여러분들 많이 낼 거예요. 많이 내요. 실제로 많이 내고 있으면 많이 낼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내는데 왜 조세 부담률이 적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내는 사람이 반절이 넘다 보니 반절 가까이 되다 보니까 반절 안팎. 내는 사람들의 부담률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2배로 계산해. 내는 사람들의 부담률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것도 계속 지금 또 올렸죠. 45%로 또 올렸단 말이에요. 최고세율을 소득세 45% 올라갔어요. 지금 그러면은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한 푼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자꾸 세금 내는 사람들한테 세금 내는 이 자꾸 손가르기 하면 안 되잖아요. 반절은 세금을 내고 반절은 세금을 안 내요. 근데 이 세금 내는 사람들 중에서 조금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다 부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세금을 더 내게 해라, 더 내게 해라, 더 내게 해라 이래버리면 반발이 이쪽에서 더 심하게 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몸은 아직 안 가더라도 재산이 이미 해외로 나가는 게 시작하는 거야. 이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산이든 뭐든 나중에는 이제 이민 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실제로 자꾸 빠져나가 있는 사람들이 이탈자가 생기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세금을 높일수록 국가의 재정 상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너무 어느 선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이탈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전체 세금 어떻게 되죠? 그렇죠.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상황.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무슨 지원금을 주든 뭐라든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조금 그래요. 지금 이건 좀 잘못된 게 되게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이거 주식 투자는 워낙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인터넷에 막 청원 넣고 막 그 국회의원들한테 다 문자 보내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네가 막아달라 막 이러면서 막 하고 난리 나가지고 그래서 결국엔 막아줬잖아요. 이게 그래서 막아줬어요. 파생상품은 주가지수 선물 옵션. 근데 이것도 내용을 좀 볼 텐데요. 파생상품은 간단하게 이건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거예요. 파생상품이 그룹에 하나 들어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물 옵션 있잖아요. 주가지수 선물 옵션, 그런 선물 옵션 같은 거, 그거 말고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파생상품은 요 생각만 하시면 돼요. 파생상품에 대해서 팔아가지고 이익이 발생하는 거는 양도소득이 되는 것도 있지만 소득세 공부할 때 파생결합 사채, 파생결합 증권 여기서 발생되는 이익 그럼 배당소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생결합 사채나 파생결합 증권이나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걸 팔아가지고 발생되는 이익일 수도 있는 건데 걔네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또 배당소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파생상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도 있고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2023년도부터는 이번에 개정되면서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 생겼어요. 생겼는데 시행을 2023년도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실무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다뤄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런 것들이 배당이라든지 과세되던 이자, 배당, 양도로 과세되던 이런 금융투자 상품들이 있죠. 다 모아가지고 다 빼내서 별도의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게 하나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세가 그래서 세금 계산이 완전 달라요. 세금 계산이 완전 다르게 하는 건데 그럼 소득세가 지금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금융투자소득세.
이렇게 하나가 더 생겨요. 근데 이게 시행이 2023년도부터, 법은 올해 개정이 됐는데 시행은 2023년도부터. 그래서 얘네들 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파생상품으로 인해 가지고 팔아서 소득 발생하는 게 양도소로 과세되는 것도 있는데 배당소로 과세되는 것도 있거든요. 걔네들 다 모아 가지고 다 금융투자 소득이라는 걸로 이제 하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다. 그다음에 이번에 생긴 게 신탁수익권. 이것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탁, 내가 재산을 맡겼어요. 부동산을 신탁회사에다 맡겼어요. 그 부동산을 걔네들이 운용해가지고 내 대신 운용해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수익자가 따로 정해져 있겠죠? 근데 그 수익자가 신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 권리를 팔 수 있는 거죠. 신탁의 수익권을 팔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것도 무슨 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4그룹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신탁수익권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건 아니에요. 좀 이따 살짝 또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몇 그룹이 있다고요 지금? 4그룹 1, 2, 3, 4 4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제 핵심은 1그룹이에요. 1그룹 가끔 2그룹이 나올 때가 있어요. 시험 문제는 뭐 3, 4그룹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볼 거고요. 1, 2그룹 위주로, 1그룹 위주로 가끔 2그룹, 3, 4그룹은 뭐 그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래도 약간 얘기는 해드리긴 할 건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특정식 A, B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특정식 A하고 특정식 B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근데 주식은 2그룹인데? 분명 주식은 2그룹을 해서 과세한다고 했는데 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했는데 왜 1그룹을 가 있느냐. 이 특정식 A하고 B는 내가 주식을 팔았는데 실질은 주식을 판 게 아니라는 거죠. 실질은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판 거로 보는 겁니다. 왜 그런 거냐는 거죠. 그래서 특정식 A를 특정식 A 이제 요거를 설명드릴 건데 특정식 A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가지고 정확히 얘기하면 네 가지 요건이라고 해야 돼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서 주식을 팔면 그걸 특정주식 A라고 하는 겁니다. 주식 A. 그러니까 특정주식 A는 여기 지금 A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갑이라고 하는 회사라고 할까요? 이 갑이라는 회사에 여기 A가 있는데 A가 갑이라는 회사의 과점주주. 과점주주는 한 명이 아니고요.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과 본인의 특수관계자. 갑에 대한 지분을 전부 다 합했을 때 전체 지분의 50%를 추가하게 되면 그러면 본인과 본인의 그 특수관계자를 과점주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점주주는 하나의 군이에요. 과점주주는 이렇게 그룹이에요. 한 사람이 과점주주가 아니라 과점주주. 그러니까 과점주주 중에 한 명인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과점주주. 이렇게. 그럼 갑회사의 지분을 얘가 60%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가 예를 들면 100주를 발행했는데 얘가 과점주주여가지고요. 얘가 이제 60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자, 그럼 얘가 이제 이거를 B한테 주식을 팔았어요. 그러면 주식 판 거니까 2그룹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갑 주식을 양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 판 거니까 2그룹으로 가가지고 그게 비상장 주식이거나 아니면 상장 주식 중에 장외거래분이거나 상장 주식 중에 대주주 양도분이거나 그래야지 2그룹으로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주식을 팔았는데 이런 요건 지금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얘가 부동산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그죠? 걔가 그래서 부동산 비율이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이고요. 이 첫 번째 요건, 그러니까 부동산이 많은 법인이야. 부동산이 많은 법인. 그리고 얘가 그거에 무슨 주주고요? 과점주주인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점주주를 얘기했죠? 본인하고 본인의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해서 그 회사 지분의 50%를 초과해서 보유하면 과점주주가 되는 겁니다. 본인과 그 특수관계자는 과점주주가 되는 거예요. 다. 과점주주는 그룹이에요. 그룹. 과점주주 중에 하나고요. 중에 하나.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얘가 B가 과점주주가 아닌 사람이에요. 과점주주끼리 거래하면은 특정식 A가 아니에요. 얘가 과점주주가 아닌 사람한테 이 회사한테 이 회사 주식의 지분의 50% 이상을 파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양도했는데 몇 주를 양도한 거예요?
50조를 양도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잘 보세요. 갑이라는 회사는 부동산이 엄청 많죠. 그러면 A가 그 부동산이 엄청 많은 회사의 과점주주야. 그럼 여러분들이 A라고 생각해봐. A라고 생각해보면은 이 부동산이 많은 이 법인의 부동산을 A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겠다. 내가 과점주주니까 누가 뭐라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A는, 과점주주인 A는 겉으로 볼 때는 주식을 갖고 있지만 실질은 부동산을, 갑법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부동산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주식을 갖고 있지만 실질은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 주식을 B한테, 전체 발행 주식의 50% 이상을 과점주 이해자한테 팔아버리면 이제 그 갑법인의 그 많은 부동산은 누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B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는 B한테 주식을 판 게 아니라 실질은 뭐를 판 거죠?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판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주식 A는, 이거는 실질이 뭐라고요? 실질이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팔았지만 겉으로는 주식이지만 실질은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판 거니까 1그룹에 들어간 거예요. 1그룹에. 1그룹이 부동산 및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이잖아요. 그죠? 실질은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그죠? 50% 이상을 양도한 거예요. 자, 그 50% 이상은요, 이렇게 양도해도 되죠. 얘가 한 번에 50주를 판 게 아니라 얘가 얘한테 10주, 5주, 15주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50% 이상이 되면 되는데 막 10년에 걸쳐서 그렇게 한 건 안 되고요. 딱 3년.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얘한테 팔잖아요. 주식을 팔죠. 그러면 주식을 딱 팔았는데 얘가 얘한테 10주 팔았어. 그러면 딱 그 판 날로부터 소급해서 3년 안에 판 것들 전부 다 합해가지고 몇 퍼센트 이상이 되면, 그렇죠, 50% 이상이 되면 그러면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50% 이상을 팔아야지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거든요. 언제나 얘가 얘한테 팔잖아요. 과점주가 과점주 이외자한테, 이런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과점주주가 과점주 이외자한테 주식을 팔게 되면 그거 자체가 바로 50% 넘어가면 과세가 되는데, 그죠? 근데 딱 봤을 때 언제나 소급해서 몇 년을 본다고요? 소급해서 3년 안에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급해서 3년 안에 합해가지고 몇 퍼센트 이상이 되면, 50% 이상이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1그룹으로 해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내용 볼게요. 자, 제가 일단은 1그룹 자산은요, 좀 이따 이제 세율도 볼 텐데 1그룹 자산은 제재를 가는 게 아니면, 제재를 가는 게 워낙 많죠. 1그룹에 아까 분양권도 얘기했고 미등기 자산 뭐 얘기했고 주택도 좀 이따 보겠지만 세율이 이제 많이 높아요. 근데 1그룹 자산은 기본적으로 1그룹 자산은 과세할 때 기본 세율이 적용돼요. 뭔가 제재를 가하려고 중과하는 게 아니라면 1그룹 자산은 무슨 세율이 적용된다고요? 기본 세율. 기본 세율, 그러니까 초과누진세율. 과세 표준에 따라서, 그죠? 이제 8단계죠. 8단계 이제 6%에서 45%로 하나 더 늘어났거든요. 8단계. 8단계에 그 초과누진세율 적용하는 걸 기본세율 적용한다는 거 하는 거거든요. 1그룹 자산은 기본세율이 적용돼요. 그럼 이거 얘가 얘한테 파는 요거는 무슨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기본세율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을, 만약에 네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나라도 못했다면, 네 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야지만 1그룹 자산이 돼가지고 기본세율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럼 넷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된 주식의 양도는요? 넷 중에 그 주식의 양도는 2그룹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2그룹이 되면은 과세가 되는 것 자체가 제한적이죠. 그죠? 과세가 되는 것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무슨 주식? 비상장 주식. 근데 이런 회사는요, 상장 주식 일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과점주주가 이렇게 마음대로 활개치는 그런 법인 경우에는, 상장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아시잖아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이재용 그 사람이 엄청나게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거의 완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50%를 추가해서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 어떤 주식일 확률이 높습니까? 그렇죠. 거의 비상장 주식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거의 그냥 개인 회사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근데 넷 중에 하나라도 요건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2그룹 자산이 돼가지고 2그룹 자산으로 과세가 되는데, 2그룹 자산으로 과세가 될 때는요, 세율이 좀 이따 보겠지만 10%에서 30%예요. 2그룹 자산일 때는. 2그룹 자산일 때는 10%에서 30%로 과세가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점주주가,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팔면 기본세율로 과세가 되는 거니까 머리를 좀 쓰고 싶은 거야. 야, 머리를 써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야, 이거면 왜냐면 금액 생각해 보세요. 금액이 과점주주니까 금액이 적겠어요, 금액이 많겠어요. 그렇죠. 10억 초과되면은 아시잖아요. 이제 45%나 과세가 되는 거니까 이거 뭐 이걸 다 억이라고 해요. 100억, 60억, 50억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게요. 50억을 팔고 해가지고 뭐 소득이 뭐 50억을 팔았는데 예전에 뭐 20억 주고 샀는데 50억이면 30억이 소득이 되는 거고 양도소득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세율이 최고 세율이 막 45%나 되는 것이고 이거 너무 센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피하려고 머리를 쓰는 거죠. 자, 어떻게 머리를 썼느냐 보세요. 지금 갑회사 주식을 누가 갖고 있죠? 지금 똑같이 갑회사가 지금 그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에요.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그런 법인이 이 법인에 A가 있는데 A가 과점주주 그러니까 A만 과점주가 아니라 과점주가 또 다른 과점주가 있는 거지. 얘가 지금 얘하고 사실 C하고 얘하고 얘가 지금 과점주주예요. 하고 또 다른 과점주 뭐 아들이나 부인이나 뭐 그래 아니면 뭐 형제거나 이렇게 형제거나 과점주주는 그룹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하고 얘가 지금 현재 60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합해가지고 과점주가 이렇게 과점주는 꼭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혼자로 해가지고 보기 편하게 하려고 한 건데 얘네들이 과점주주니까 그러면 지금 얘가 사실은 얘한테 B한테 지금 팔려고 하는 거거든요. 얘는 과점주주 이외이자.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분명히 부동산 비율 50%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얘하고 합해가지고 지금 60주를 갖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 과점주주 맞죠?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사실 얘가 50주 갖고 있고 얘가 10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얘한테 50주 갖고 있는 거 다 팔려고 한단 말이죠. 팔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세율이 6에서 45% 금액이 클 거니까 이제 할 거 아니면 예를 들면 얘가 이거를 금액 한번 볼게요. 이거 갑회사 주식을 예전에 100억에 취득을 한 거예요. 억이라고 할게요. 100억에 취득했어요. 취득했고요. 지금 이제 팔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가는 500억이야. 500억. 얘가 갖고 있는 50주, 얘는 10주. 그래서 합해가지고 50%를 초과했기 때문에 과점주주. 가지고 있는 50주의 지금 현재 시세는 500억. 그걸 팔려고 했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세금 낼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45%가 되겠다. 그죠? 10억 넘어가. 차익만 400억이니까. 400억이 돼 10억 넘어가는 건 45%니까 세금 엄청 낼 거 아닙니까? 얘가 머리를 쓰는 거지. 야, 동생아 불러가지고 동생한테 팔아. 근데 특수관계자하고 거래하는 거니까 잘못하면 부기부가 정될 수 있죠? 팔 때 그냥 그대로 시가대로 팔아. 현재 시세가 얼마라고요? 500억. 얘한테 팔아. 그러면 자 아까 보세요. 이 요건 중간에 누구한테 팔아야 된다고요? 과점주주 이외자한테 팔아야지만 특정식 A가 되는 거거든요. 과점주주끼리 거래해버리면 어차피 과점주주 안에서 사고 팔고 해버리면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안에서 가족끼리 다 서로 사고 팔고 하면 형제끼리 사고 팔 수 있죠.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 형제가 그 부동산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과점주주끼리 파는 거는 특정 주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A가 아니에요. 얘한테 500억에 양도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얘 A는 얼마 세금 내는 거예요? 이제 차익이 얼마예요? 자, 차익이 400억이고 세금은 6에서 45% 내는 건데 거의 대부분 45%겠지. 그렇게 한 다음에 세금 내요. 아이고 6에서 이게 아니라 10에서 30%겠지. 2그룹 자산이니까. 요건을 좀 못했으니까 2그룹 자산은 제가 10에서 30%로 세금 내요. 세금 다 내요. 이렇게 파는 거는 기본세율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되면 2그룹 자산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비상장 주식 이런 확률이 높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금 다 내. 그렇게 한 다음에 얘는 취득가액이 500이죠. 이제 취득가액이 500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얘한테 다음날 다시 또 파는 거야. 현재 시가 얼마? 500에 양도하잖아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차익이 빵이야. 그럼 얘가 과점주가 과점주 이외자한테 지금 판 거니까 이거는 1그룹이 돼가지고 기본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차익이 빵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세금 내는 게 없는 거죠. 결론은 이만큼 세금 내고 끝내는 거죠. 원래는 그 400억에 대해서 다 뭐가 적용돼야 되는 게 맞는데요. 아니 지금 머리 쓴 거잖아요. 원래 얘가 얘한테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400억에 대해서 그냥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머리를 한번 썼단 말이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얘가 얘한테 파는 걸 1차 양도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가 얘한테 파는 걸 2차 양도라고 하고. 그 원래 이게 작년에 개정된 거예요. 작년에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좀 했단 말이죠. 그 1차 양도에 대해서는 그냥 2그룹 자산의 양도로 봐가지고 10에서 30% 과세되는 거고, 2차 양도는 이거는 이제 요건을 다 충족한 거니까 1그룹 자산이 돼가지고 기본세를 하려고 했더니 차익이 빵이야. 응? 과세가 거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잔머리를 막 쓰더라 이런 얘기죠. 그거를 재작년에서야 발견한 거야. 과점주들이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작년에서 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놀래서 그러네. 그러면 이 1차 양도도 1그룹 자산의 양도를 하겠다. 이렇게. 이것도 2그룹이 아니라 몇 그룹을 하겠다고요? 이렇게 다 했다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얘한테 팔자마지 모르잖아요. 이때 얘한테 팔 때는 그냥 2그룹 자산으로 해가지고 10에서 30% 과세했다가 얘가 다시 2차 양도 하잖아요. 이렇게. 기간은 몇 년이라고 했죠? 총 전체 3년. 아무튼 3년 안에 해서 50% 이상 양도가 되게 되면 이때 1차 양도를 그렇게 되면 다시 1그룹을 봐가지고 다시 세금 계산해서 차이나는 금액 더 걷어가겠다는 얘기죠. 1차 양도도 1그룹 자산으로 보겠다는 거죠. 1그룹의 특정 주식 A로 보겠다. 원래는 특정 주식이 아니었는데 특정 주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거 자체에 대해서 다시 뭘로 과세하겠다? 기본세율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게 지금 어디 나오냐? 그 얘기가 336페이지에 지금 특정 주식 A에 대한 요건 나오고 A, B, C. 그 다음에 2번 있죠? 코페 2번. 그 코페 2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얘기가. 읽어보시면 이 얘기예요. 그러면 1차 양도도 뭘로 하겠다? 1차 양도 특정 주식 A의 양도로 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때 양도할 때는 모르지. 아직 모르지. 양도하고 난 다음에 얘가 다시 이렇게 양도하게 되면 그런데 너 잔머리 썼네. 그럼 1차 양도도 특정 주식 A의 양도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다시 계산해서 세금 차이나는 금액 더 걷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특정 주식 A예요. 특정 주식 A. 특정 주식 A는 주식을 팔았지만 1그룹 들어와 있는 이유는 실질은 뭐다?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였다. 그 다음에 특정 주식 B는 뭐냐? 특정 주식 B는요. 이제 갑법인이 있는데 갑법인이 주식 100주를 발행했어요. 근데 여기 A라는 자가 있는데 지금 과점주주는 아니고요. A라는 자가 이 갑법인의 주식에 10주를 갖고 있어요. 10주를 갖고 있는 A가 이제 주주예요. 근데 이제 주주인데 얘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B한테 그다음에 2주를 팔았어요. 그럼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니까 이렇게 양도했다면 이거는 이제 2그룹으로 봐가지고요. 비상장 주식이거나 상장 주식 중 장외거래분이거나 대주주 양도분이었을 때만 이제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도 세율도 어떻게? 2그룹은 10에서 30% 안에서 최고가 30%밖에 안 돼. 아무튼 그래서 과세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지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얘가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그런 거예요. 이 갑법인이 일단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야. 얘는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 그리고 얘가 업종이 뭐냐면 골프장, 콘도 뭐 이런 것들 있죠. 휴양시 그런 리조트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골프장을 한다거나 스키장을 한다거나 그죠? 콘도 리조트 사업 있죠.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법인인 거예요. 근데 딱 봐, 얘는 딱 보자마자 골프장은 뭐 있죠? 땅과 건물만 있죠. 땅과 건물이 거의 대부분이죠. 자산에. 물론 거기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있겠지만 땅과 건물이 그러니까 골프장이면 다 이거예요. 거의 전체 그 법이 골프장 하는 법인의 전체 자산의 80% 이상이 땅하고 건물이에요.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도 있겠지만 스키장도 마찬가지죠. 건물 있고 그리고 다 땅이에요. 콘도도 마찬가지죠. 다 건물이잖아요. 물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베드도 있고 뭐도 있고 다 해가지고 소파도 있고 해서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얘네들이면 거의 대부분 얘가 충족이 돼요. 아무튼 자,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인 거예요. 얘가 그러면 이거는 얘가 지금 100주를 발행했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말이 회사지 그냥 얘는 그냥 부동산이에요. 얘는 그냥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이 100주의 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지. 그거에 이 부동산에 얘가 말은 겉으로 볼 땐 주식을 갖고 있지만 실제는 그냥 이러한 회사, 이러한 법인의 전체 부동산의 10분의 1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가.
10분의 1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겉은 주식을 갖고 있지만 실제는 부동산 자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그냥 이 회사는 회사 자체가 부동산이거든. 그냥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특정주식 B는요 그냥 부동산인 거야. 이건 그냥 부동산을 갖고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얘한테 두 주를 팔았으니까 이만큼의 부동산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랑 틀린 A랑 다르게 A는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니까 50% 이상을 양도해야 상대방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정주식 A는 50% 이상 몇 년 안에? 그렇죠. 소급 3년 안에 이번에 판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50% 이상의 지분을 팔아야지만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판 거니까 1그룹으로 과세가 되는 거고요. 얘는 한 주만 양도하더라도 그 한 주에 해당되는 땅을 판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겉은 주식을 팔았지만 이거는 한 주에 해당되는 땅을 판 거니까 한 주만 양도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렇죠? 그 한 주에 해당되는 그 땅을 부동산을 판 거야. 그래서 얘는 한 주만 양도해도 과세. 이게 특정식 B예요. 그러니까 A가 좀 더 복잡하고요. B는 그냥 회사 자체가 부동산인 거야. 거기에 주식은 그 부동산의 지분을 나타내는 것 뿐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주를 갖고 있어? 100주 발행했는데 그럼 넌 그 부동산의 10%가 네 거야. 네가 그 중에 한 주 팔았어? 그럼 그 중에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또 10%의 부동산을 판 거니까 그거는 부동산을 판 거니까 1그룹으로 과세하겠다. 이게 특정식 B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그룹 자산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쭉쭉 1그룹 자산. 2그룹 자산 볼게요. 2그룹 자산은 얘기했죠. 시장에 활성화 관계가 없는 주식. 비상장 주식이거나 상장 주식 중 장외거래분 또는 상장 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은 시장에 활성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걔네들은 양도세로 과세하겠다. 시장에 활성화 관계가 있는 것들은 걔네들은 시장에 활성화 차원에서 과세하지 않는 건데. 그래서 이제 2그룹 보니까 다 과세가 돼야 되는데 비상장 주식 잠깐 봐볼게요. 2번에 비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중에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대주주만 안 되고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 매매 거래에 의해서 양도하는 중소기업하고 다음 줄 넘어가세요. 및 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 정리를 좀 하자면 비상장 주식을 파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활성화 관계가 없으니까 과세하겠다.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잖아요. 그러면 비상장 주식의 양도도 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밑줄만 그어놓으면 첫 번째가 대주주가 아니한 자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그렇죠? 두 번째는 어디에서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 거래. 그 한국금융투자협회라는 데에서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코스닥시장이라든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된 건 아니지만 거기서 거래가 된 건 아니지. 그 시장은 아니지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시장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시장은 아니지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 거래 그 장이 있어요. 걔네들만이 하는 나름대로 걔네들만이 하는 시장이라고는 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장은 아니지만 증권시장은 아니지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 매매 거래에 의해서 양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주식이냐면 중소기업 주식 또는 중견기업 주식이라면 비상장 주식도 대기업 주식도 많습니다. 롯데 계열사들이 비상장 회사가 많아요. 롯데는 다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하죠. 롯데는 투명한 거 싫어하나 봐. 그래서 상장을 잘 안 했어. 상장 안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롯데는 상장 안 하는 게 되게 많아서 약간 좀 그래. 거긴 기업 이미지가 좀 그래. 좀 불투명한 걸 좋아해. 불투명한 걸 좋아하고 막 그래. 근데 현금 매출을 네가 막 유통업을 하다 보면 백화점 이런 데 보면 뭐 다 그냥 바로바로 거의 신용카드도 바로 다음 달 다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죠? 그런 현금성 매출이 많은 그런 데인데 불투명해. 근데 그걸 뭐 법으로 해서 상장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알아서 판단하는 거니까. 약간 좀 그런데 아무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비상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소기업은 아니에요. 대기업도 비상장 회사 많아요. 지금 얘기한 그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돼요. 내가 대주주가 아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증권시장은 아니지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그런 데에서 거래를 장외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행하는 장외 매매 거래고 그리고 중소기업 주식이나 중견기업 주식이어야 돼요. 그 세 가지를 다 충족한 비상장 주식은 과세 안 해요. 비상장 주식 무조건 과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외가 있긴 해요. 그 세 가지 다 충족하면 과세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상장 주식 중에서 장외 거래분 상장 주식에서도 장외를 거래했는데 그게 장외 거래가 우리 그 법인세법에서 공부했던 주식의 포괄적인 교환이라든지 주식의 포괄적인 이전을 하려면 장이 마감된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그거 아시죠?
지금 A 회사의 모든 주식을 갑회사가 다 갖고 오고 그다음에 갑회사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계약을 맺으면 주식의 펄전 교환 계약을 맺으면 A 회사의 주주들의 모든 A 회사 주주들이 갖고 있는 A 회사 주식을 갑회사가 싹 매입하고요. 그런 다음에 갑회사가 그 주주들한테 지금 그 시가에 해당되는 금액을 대가로 이렇게 다 주는 거잖아요. 포괄적 교환. 이게 완전 모회사, 얘는 완전 자회사가 되죠. 완전 모회사가 기존에 있던 회사라면 포괄적 교환이고, 완전 모회사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설립된 회사라면 포괄적 이전이라고 하고, 아무튼 같은 거죠.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근데 그게 포괄적 교환이나 포괄적 이전은요, 날짜를 딱 정해요. 날짜를 딱 정하고 어느 날짜에 종가로 해가지고 장 마감되면, 장 마감되면 날짜 정해서 미리 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점에 종가로 해서 그날 시장 마감된 다음에 한꺼번에 싹 매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싹 주는 거고, 갑주식 주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 언제 장 내에서 거래해요, 장 외에서 거래해요. 장 외에서 거래하거든요. 주식의 포괄적인 교환이라든지 주식의 포괄적인 이전은 장 외에서 거래하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구조적 측면에서 그런 제도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과세하면 안 돼요. 그럼 과세하면 얘네들이 다 반대하겠죠. 나 그럼 안 판다. 나 세금 나 안 낸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상장주식 장외거래분 중에서도 주식의 포괄적인 교환이나 이전 관련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이전 관련된 그러한 장외거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그죠? 장외거래분 중에서 포괄적 교환 이전 또는 그와 관련된 주식 매수 청구권의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주주 양도분의 대주주가 누구냐? 대주주. 자,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데 시가총액은 다 그래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원래 3억 내리려고 했다가 이미 내려져 있었는데 다시 또 법을 개정해가지고 내년도 말까지 10억으로 못을 박아버린 거고요. 어떤 주식이든 간에 10억이에요. 이제 시가총액 10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분율은 유가증권시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증권거래소거든요.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는 지분율 1% 이상이면 대주주. 둘 중에 하나가 충족되면 돼요. 지분율 요건을 추가하든 시가총액 요건을 추가하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2% 이상. 코넥스 시장이라고 있어요. 코넥스 상장 시장이 있는데 거기는 4% 이상, 비상장 주식도 4% 이상. 근데 뭐 여기서는 지금 상장 주식 중에서 대주주니까 하나, 둘, 세 개만 보면 되겠네요.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네, 나중에 저 뒤에 세율 적용할 때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도 대주주의 경우에는 세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도 대주주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분류가 그래 돼 있긴 해요. 비상장 주식도 4%. 1, 2, 4, 4. 시가총액은 오히려 깔끔해져가지고 전부 다 얼마 이상? 10억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식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만 있다가 2년 전에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게 원래 별도로 따로 돼 있었던 거를 다른 곳에서 과세했던 거를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외 주식이에요. 해외 주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해외 주식은 어느 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거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회사가 발행한 주식인데 그게 우리나라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증권시장에 상장을 한 거야. 쿠팡. 얼마 전에 쿠팡이 그랬는데 쿠팡이. 그 우리나라 회사, 쿠팡 우리나라 회사예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인데 상장을 어디다 했어요? 우리나라 상장이 아니라 미국에서 상장했어요. 미국에다가. 그럼 걔는 해외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해외 주식은 반대로 외국 회사가 발행한 주식인데 우리나라에 상장할 수도 있겠죠? 실제는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미국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는 있는데 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 상장하는 경우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그건 해외 주식이 아니에요. 걔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나라 외국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그 외국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해외 주식인 거고 반대 우리나라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할지라도 외국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해외 주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회사가 발행한 그냥 주식, 외국의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상장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래도 외국에 있는 발행한 주식이 상장 안 됐어. 그러면 해외 주식. 외국의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상장됐는데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상장됐네? 해외 주식? 아니에요. 그냥 국내 주식, 그냥 우리나라의 상장 주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 법인이 상장을 안 했어. 그러면 여기 비상장 주식. 근데 우리나라 법인이 상장했어.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했다면 상장 주식. 우리나라 법인이 발행한 주식인데 미국의 증권시장에다 상장했어? 해외 주식. 자, 그러면 해외 주식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 거네요.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 비상장이거나 상장됐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장된 거는 제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에 해외 시장에 상장된 주식. 그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해외 주식. 해외 주식. 해외 주식을 팔아가지고 소득이 발생했어요? 과세.
과세, 양도세로 과세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해외 주식 두 가지 정리하시면 돼요. 파생 상품은 시험 문제에 안 나오지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파생 상품 팔아가지고 발생하는 소득이 파생결합 증권이나 파생결합 사채도 넓은 의미에서는 파생 상품이거든요. 다 파생된 상품이긴 하니까. 근데 그게 배당 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도 있고 양도 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도 있는데 구분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지수, 그게 꼭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라 유럽 시장일 수도 있고 여러 나라 다른 나라 시장일 수도 있죠. 어느 나라 증권 시장이든지 간에 주가 지수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지수가 주가 지수잖아요. 코스피 200 주가 지수. 그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에서 200개 모아가지고 걔를 가지고 딱 지수를 만들어 놨죠. 그 200개 주가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고 그 200개 주가가 떨어지면 지수가 떨어지고 이렇게. 그 200개 가지고 코스피 200 주가 지수, 주가 지수가 있는 거예요. 코스피 200. 그 주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해가지고 선물을 발행할 수도 있고 옵션을 발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해가지고 만든 파생 상품. 주가지수 선물 옵션, 걔네들이 양도소득이 되는 겁니다. 걔를 팔아가지고 과세가 되면 양도소득이 되는 거고요.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신탁수익권, 이번에 새로 개정된 건데 오른쪽 보시면 이 말이 나와요. 신탁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팔 수 있다는 거죠.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과세가 안 됐어요. 팔 수 있는데 과세가 안 됐어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과세가 돼요.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신탁수익권은 올해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이제 과세가 되는데 거기 내용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금전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그죠? 다만 또 이런 신탁수익권의 양도를 통해서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 양도로 본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신탁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공부했잖아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아무튼 신탁이라는 거는 앞에서 잠깐 공부를 했어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신탁 수익권을 팔았는데 그 신탁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같이 넘어간다면 그럼 수익권만 판 게 아니라 신탁 재산을 통째로 판 거나 마찬가지예요. 신탁 재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갑이라는 자가 신탁회사에다가 금전을 신탁했어요. 금전 신탁이라고 돈을 맡겼어. 그럼 얘가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이나 회사채, 채무증권이나 지분증권에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벌어들인 소득을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그 피만 먹고, 그죠? 수수료만 먹고, 그건 얘네들의 소득이 되는 거죠. 신탁이니까. 근데 그걸 얘가 위탁자니까 누구를 지정했다면, 그렇죠. 이렇게 지정했다면 얘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신탁에서 발생된 수익은 얘 거인 거죠. 지금 얘 거. 이런 얘기인데 얘가 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인데 그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파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탁의 수익권에 가로 열고 뭐는 제외한다고 돼 있죠? 얘는 제외한대요. 금전 신탁해가지고 여기서 투자해서 그거를 수익자가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가 팔 수 있겠죠. 얘가 A인데 이걸 B한테 팔 수 있겠죠. 양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거 재산적 가치가 있으니까 팔 수 있겠죠. 당연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건 왜 빠지는 거지? 거기에? 이건 신탁 수익권 아닌가? 얘가 신탁의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얘가 지금 얘한테 팔 수 있죠?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팔 수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외한대요. 왜냐하면 이거는 채권증권이에요. 얘기했죠. 채권증권이라고요. 그러면 채권증권의 매매 차익은 과세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작년까지는 신탁의 수익권을 전부 다 채권증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과세가 안 됐던 거예요. 양도 자체는 할 수 있죠. 양도가 왜 안 돼? 재산권이 있으면 양도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뭘로 본 거죠? 다? 채권증권의 매매 차익으로 본 거예요. 채권증권의 매매 차익으로 보는 거니까 과세가 안 됐단 말이에요. 채권증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요. 얘한테 증권을 발행해 주거든요. 아예 증권 발행을 해줘서 수익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익 증권을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가 얘한테 파는 거는 뭐를 파는 거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증권을 파는 거야. 증권을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금전 신탁에서 발생되는 금전 신탁으로 인한 수익 증권 양도는 그냥 채권 증권의 양도예요. 이건 과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가 되는 건 뭘까요? 과세가 되는 건 금전 신탁은 아니에요. 금전 신탁은 그냥 내가 주식 투자할
한 거나 마찬가지. 얘를 통해서 내가 한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내가 먹는 거니까 그거를 파는 거는 채권, 증권을 파는 거야, 그냥. 이해되시죠? 근데 신탁 수익권이 양도소득 과세가 되는 거는 금전 신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맡긴 거죠? 부동산을 맡긴 겁니다. 땅이나 건물이나 부동산 신탁을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얘가 운용을 하는 거죠. 분양하거나 임대하거나. 그래서 발생되는 수익을 얘네들이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얘한테 생기는 거죠. 그거를 파는 거는 부동산을 지금 부동산이죠. 이건 부동산인 거예요. 부동산의 임대나 부동산의 분양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익을 얘가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채권 증권의 양도가 아닌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파는 거는 이거는 신탁 수익권으로 해가지고 얘를 사고로해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얘가 과세가 되는 거예요. 금전 신탁하는 거는 얘를 통해서 얘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거야. 응? 그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거는 얘가 뭐를 파는 거예요? 채권 증권을 파는 거야. 그러니까 금전 신탁으로 인한 수익 증권 등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 금전 신탁 그거 하나만 잘 보시면 돼요. 걔네들은 뭘로 보기 때문에 아예 채권 증권이기 때문에 채권 증권의 매매 차익이니까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를 신탁했을 때 부동산을 신탁했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권리를 팔 수가 있는데 그거는 채권 증권의 매매가 아니니까 이거는 네가 직접 부동산을 지금 운영하는 거 아니냐.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네가 파는 거니까 이거는 채권 증권이 아니네. 이해되시죠? 이거는 양도소득세 과세하겠다. 이게 하나 들어온 거예요. 신탁의 수익권이라고 하는 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신탁 수익권을 얘가 팔았는데 그게 신탁 수익권을 판 게 신탁 재산 자체 지배 통제권이 한꺼번에 넘어가는 경우라면 그러면은 얘가 얘한테 판 거는 수익권을 판 게 아니라 토지, 이 부동산 신탁한 그 부동산 자체를 판 거야. 그럼 걔는 1그룹이 돼버리네. 4그룹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팔았는데 그게 수익권을 판다고 했는데 그게 그 수익권이 연계돼 있어가지고 아예 그 신탁 재산의 지배 통제권까지 한꺼번에 넘어가는 거야. 수익권만 딸랑 파는 게 아니라 지배 통제권까지 한꺼번에 판다면 한꺼번에 양도가 되는 거라면 그건 수익권만 판 게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를 팔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걔는 신탁 재산 자체 양도로 본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신탁 재산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1그룹으로 해가지고 양도소득세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4그룹일 때는 세율이 20% 25%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4그룹일 때는 세율이 좀 이따 보겠지만 1그룹일 때는 아까 얘기했죠?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거라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도의 범위 양도예요? 증여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도는 두 가지예요.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유상의 개념은 알죠. 대가성이 있는 거.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공부했던 공급 개념과 같은 거예요. 대가성이 있는 거예요. 대가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뭐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경매, 수용,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뭔지 아시죠? 내가 지금 토지 10억짜리를 쟤한테 파는데 그 토지를 내가 은행에 담보로 맡겨가지고 빚을 8억 냈거든. 그러니까 쟤한테 토지 10억짜리를 그냥 공짜로 주면서 야 빚도 네가 갚아라 한 거죠. 증여를 했는데 10억짜리 토지를 증여했는데 그 10억의 토지에 지금 채권, 담보채권 은행에 돈 빌린 거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 8억 빌린 게 있는 빚이 있는 거야. 쟤한테 토지 10억짜리 주면서 야 너 그래도 너 2억 먹는 거잖아. 8억 네가 좀 갚아. 채무를 부담시키면서 증여하는 거. 이 얘기는 10억짜리 토지를 쟤한테 주면서 8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부담부 증여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증여를 했는데 빚 8억을 떠 넘긴 거니까 대가성이 있는 거죠. 부담부 10억짜리 주면서 8억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걔를 뭐라고 한다고요?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도 뭐가 있는 겁니까? 대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좀 이따 뒤에서 또 볼 거고요. 양도로 보지 않는 거 그런 1차 시험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양도 범위 정의와 양도로 보지 않는 건 1차 시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양도소 나오는데 다른 거 쫙 나오는데 핵심은 여기서 뭐예요 지금?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 우리 그 계산할 때는 다 어떻게 나오느냐 문제에서 1세대 1주택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거 요건은 1차 시험에서 나오는 거지 2차 시험에서는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였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지.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조금 더 세부적인 거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넘겨보시면은 그래서 342페이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에서는 그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비과세 잠깐 좀 보고요. 거기 일시적인 2주택 해가지고 나오고 막 여러 가 나오는데 이건 다 객관식 문제에서 말론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런 문제고 계산 문제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바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 이쪽은 여기 이건 지우지 마시고 여기는 지우지 마세요. 이쪽은 지우지 마시고 잠깐 쉬었다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부터 해가지고 또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